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그 어느 쪽의 사인도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어제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출입 기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원래 답방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은 합의는 없었고 가급적 연내라는 해석을 양해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 답방 준비와 관련해 이 총리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플랜 1, 플랜 2 그런 것은 있을 것이라며 부처는 부처다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영저동 미사일 기지를 확장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자체 입수한 위성 사진을 이용해서 북한이 영저동 미사일 기지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인근 시설을 계속 가동 중이며 기존 기지에서 11km 떨어진 곳에 신규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 위성 사진들은 북한이 산간 내부 지역에 있는 핵심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상당히 확장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난해부터 매우 큰 규모의 지하 시설을 건설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 영저리 미사일 기지는 그동안 한미가 감시해오던 곳이지만 상업위성 사진만으로는 최근 기지 확장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영저리가 이미 지난 1999년에 노동미사일 기지로 식별된 곳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빠르게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대법관으로서 영장 심사 받으시게 되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사심 없이 일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책임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마찬가지로 고용한 전 대법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어보겠습니다. 현재 대법관으로서 영장 심사 받게 되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해행정권 남용 책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법부 신뢰회복 바란다고 하셨는데 책임 통감하시나요? 정부가 내년 중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을 증설하고 기존보다 원화 2만 명 정도를 더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공립 유치원 지원율을 높이는 방안을 앞당겨 내년에 1,080학급을 늘립니다. 단설 유치원이 321학급, 또 병설이 671학급, 공영형이 88개 학급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의 하원 시각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서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학기 중 오후 돌봄과 방학 돌봄을 강화하고 통학버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 하루 2시간 부분 파업을 벌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 오후 1시부터 2개 조로 나눠서 각각 2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파업 집회는 비가 내리고 있어서 취소했습니다. 노조는 또 내일 예고한 부분 파업은 광주형 일자리 추진 진행 과정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광주형 일자리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다며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의 제조업과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새로운 모델로 온 국민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작은 문제 하나로 마지막에 합의가 깨져 좌초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광주형 일자리를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거부 입장을 밝힌 민주노총을 향해서 떼법으로 몰려다니면서 집단 폭행이나 하는 조폭 권력으로 인식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 고통 분담도 일자리도 나누지 않겠다는 민주노총은 기득권을 손톱만큼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반사회적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장으로 거행된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아들 부시 전 대통령은 아버지를 추억하며 눈물로 애도했습니다. 추도사 함께 들어보시죠. When the history books are written, they will say that George H.W. Bush was a grea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 diplomat of unmatched skill, a commander-in-chief of formidable accomplishment, and a gentleman who executed the duties of his office with dignity and honor. We're going to miss you. Your decency, sincerity, and kind soul will stay with us forever. So through our tears, let us know the blessings of knowing and loving you.
a great and noble man, the best father a son or daughter could have. 오늘 밤부터 강력한 북극 한기가 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칼바람이 불면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고 서해안과 일부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2월 상순, 초겨울에 보기 드문 찬 공기가 한반도를 향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상층 온도가 영하 25도에 달하는 강력한 북극 한기가 예년보다 빨리 남하하는 겁니다. 밤사이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기온도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한기가 더욱 강하게 유입되어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7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고 낮 동안에도 기온이 0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토요일에는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올겨울 최저 기온으로 평년보다 무려 8, 9도 정도 낮은 겁니다. 특히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에 머물 전망입니다. 한파와 함께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제주도 산간과 전북 지방에 최고 5cm, 충남과 전남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눈이 더 이어지면서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한파와 눈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며 눈길 교통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여야가 오늘 정오를 예산안 심사의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데드라인인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협상이 오가고 있을까요? 유치원 3법 역시 오늘이 운명의 날을 맞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기국회 회기가 9일까지니까요. 주말 휴일 빼면 사실상 오늘까지 타결이 돼야 되긴 하겠네요. 뭐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까지는 금요일이니까요. 타결이 돼야 되겠네요. 오늘 뭐 예. 대부분 다 심의를 마쳐서 예. 최악의 경우에 내일까지가 아마 최종적으로 타결을 봐야지만이 12월 9일 헌법에서 정한 회기 마지막에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그 부분인데요. 지금 뭐 작년에가 12월 6일 날 새벽에 극적으로 타격을 봤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야당은 불참했습니다. 178명이 참여를 해서 160명이 네. 찬성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만약에 오늘 어떤 협상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특히 지금 이제 선거제도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초유의 야당 제일 집권당하고 제일 야당이 서로 통과시키고 나머지 야당들이 반대하는 예.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지각 통과, 그러면 올해 또 새로운 기록을 또 쓰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로 지금 자동 부의 제도라고 하는 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12월 2일 되면은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고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나흘이 지났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제대로 합의를 못하고 내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아마 가장 늦게 예산안이 처리되는 그런 기록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요. 예. 예. 지금 그런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더 복잡해진 게 올해는 그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하고 좀 연계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연계입니다. 잘못된 연계. 예, 왜냐하면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의회 과정 속에서 예산의 문제와 법안의 문제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건데 특히 이 선거 제도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특정한 정당 하나만 반대해도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선거 제도와 관련돼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연동형 비례대표가 뭔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는 이렇게 예산과 같이 연계해서 후다닥 처리하는 것도 이거는 굉장히 졸속 처리라고 볼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저는 야 3당의 입장은 뭐 이해는 가지만 네. 이거를 연계하는 이 방법 물론 이제 과거에도 정치 현안과 연계해서 예산을 통과한 사례는 많아요. 그렇지만 그건 분명히 잘못된 관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려면 이제 결국은 이제 설득의 리더십이 필요한데요. 대통령이 선거제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특히 집권당의 원내대표한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정도로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타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빨리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매듭 짓고 그리고
이 선거제도 문제 관련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시간을 가지고 또 정치개혁 특위가 3가지 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를 이제 수렴하려고 할 때 무조건 이렇게 연계를 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좋은 전략은 아니고 또 관철되기도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적절치 않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소수 야당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뭐 이번에 놓치고 나면은 이것이 또 유야무야 되고 다음에는 뭔가 얘기를 할 기회조차도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말씀하신 네. 것에 뭐 저도 동의하고요. 거기에 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야3당이 지금 이거 선거구제 문제를 정리를 하지 못하면 내년으로 가면 당장 총선 체제로 들어가고 재보선도 있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선거구제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절박함이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이제 정치권 내에서만 얘기를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뭐 조국석 해임이나 이런 거 가지고 국회 보이콧까지 했잖아요. 그 시간 질질 끌다가 결국은 이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넘기고 지금까지 와버렸는데 이렇게 보이콧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묻지 않고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한테만 뭐라고 비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아마 수용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선거구제 문제는 정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문제잖아요.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던 거고 또 뭐 정개특위에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틀을 잡았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큰 틀 안에서는 큰 이견은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비례대표를 정당 지지율하고 연동한다고 하는 큰 틀 안에서는 이견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은 미세 조정하는 문제일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만 바꿔준다면 사실 타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야3당이 볼 때 타이밍의 어떤 절박성에 관한 문제, 또 이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앞으로 이제 정계 개편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은 야상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또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선거제도 개혁 명시하는 부속 합의도 안 하겠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단호한 입장이거든요. 네네. 지금. 왜냐하면 잘못된 관행을 자꾸만 이제 끊어내야죠. 예. 그게 이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의 개편에 대한 역사를 보면 우리 다음 총선이 2020년 4월 13일입니다. 보통 2019년 11월, 12월 돼야지 보통 선거제도에 관련된 개혁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빠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이번 연말이 아니더라도 연초라든지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입장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기반을 둔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말을 써요. 근데 그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주 미세한 차이만 있는 거고.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가면 연동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것은 야3당은 연동형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기는 결국은 병립형을 주장하는 게 아니야라고 그래야지 대척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병립형이라는 거는 연계는 시키지만은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의석을 분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독일식이냐 일본식이냐를 명확하게 한번 해봐라.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독일식은 야3당이 주장하는 거고 지금 자꾸만 주저하는 병립형은 지금 일본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 정수 문제를 넘어서서 우선 제도의 기본적 틀에 관련된 부분 속에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무조건 하라라고 하는 거를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의 선거 제도의 효과에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권력 구조 문제라든지 선거 제도 문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절충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거를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거는 훨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제가 단언컨대 국회의원들이 만든 선거제도 개혁안은 통과할 수 없어요. 바깥으로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자신들이 만든다? 이 부분 가지고 합의를 볼 수 있느냐? 못 봅니다. 국회 밖에서 논의가 되고 수렴돼야 된다. 거기서 수용하는 거로 저는 방향을 트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지금처럼 뭐 제일 야당하고 집권당이 아무런 반응을 보내지 않는데
야3당이 얘기해봤자 저게 통과되겠습니까? 오히려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 심상정 정치개혁위원장이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좋다 그렇다면은 모든 것을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제도 개혁위원회에다 맡기고 거기서 외부 인사가 중심이 돼서 안을 정치인들이 받아들여라. 저는 그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정치인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식의 선거제도 개혁은 저는 굉장히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말씀하셨던 거에서 조금만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이제 선거제 개편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역구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했을 때 항상 외부에서 논의를 해왔거든요. 근데 다시 국회로 들어가면 원래 없었던 일이 되고 다시 또 논의를 하는 이런 현상들이 건 아닌데 국회만 들어가면 도로와 논의가 달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돼 왔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제가 뭐 야3당을 무조건 이제 옹호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하다가 노무현 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다가 지금 태도를 바꾼다고 야3당이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비판에 기저에 깔린 것은 민주당이 만약에 지지율을 40% 이상 계속 내년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저렇게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에도 계속 반대했던 거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오히려 도입하는 게 현재로서는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입장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에 따라서 이렇게 입장이 또 내년에는 완전히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수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 있어서 쐐기를 받거나 약속을 뭔가 하나라도 언제까지 이 논의를 끝내자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큰 틀 안에서 이틀 안에서 논의를 하되 내년 초까지 조금 이 논의를 더 가져간다거나 이런 최소한의 약속이라도 해달라고 지금 야3당이 얘기하는 건 아닐까 싶네요. 정치적 상황 변화, 이 유불리를 따지다 보면 좀 한도 끝도 없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 이 선거제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복잡하기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모셔서 이 제도와 지적하고 관련해서는 싶은 거는 뭐냐면요. 이러면서도 야3당이 의원 정수 증원에 관련된 부분은 침묵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얘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현재 300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의원 정수에 관련된 문제는 싹 지금 침묵하고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채택하라고 하면은 국민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정 원한다면 자 의원 정수 동결시키고 그 안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와야지만 물꼬가 튀어지죠. 모든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걸 다 채택을 하고 가져간다면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효율성 있는 토론이 어려우니까 제발 예산안과는 연계시키지 말고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는 나중에 김영준 교수님 따로 모시고 이 주제만 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뭐 한국당이랑만이라도 예산안 이 심사를 계속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마음이 급한 쪽은 여당인 것 같은 게 자동 부의는 됐지만 지금 사실 지금 선거구제 지금 얘기가 나온 이 문제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소수 여당의 표를 끌어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혼자서도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자유한국당 혼자서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제1야당하고 이런 식으로 여당하고 두 당만 만약에 예산안을 처리한다 그러면 이런 일이 과연 과거에 있었는지 저도 좀 의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가 최후 통첩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칫하면은 한국당하고 민주당 두 당에서 예산안 처리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반발이 더 거세질 텐데요. 야3당이 반발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딛고 일단 예산안은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논의를 하더라도 하겠다 이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예산안도 오늘 어떻게 보면 운명의 날이고요. 유치원 3법도 오늘 운명의 날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적 쟁점은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와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에 대한 문제가 좀 충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립유치원에 있어서의 큰 게 세 가지 덩어리가 있어요. 하나는 누리과정과 관련돼서 워낙 한 명에게 29만 원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게 하나 있고요. 교재구비라든지 이걸 포함해서 국가나 지방단체가 주는 운영비가 하나 있고 마지막에는 학부모들이 내는 원생들이 내는 원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교육 목적을 위해서만 써라라는 것이 이제 박용진 3법의 핵심적 사항이고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원비와 관련돼서는 사립유치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네. 해줘서 이걸 이원화시키자라는 게 이제 핵심적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를 위한 법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학부모들과 원생들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거기에 모든 것이 교육 목적으로 쓰게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이것을 자꾸만 비틀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어떤 학부모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다만 학부모들은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혹시 폐원이 늘어나고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을까 봐 지금 조마조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른미래당이 절충안을 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거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걸 지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자유한국당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강조했었거든요. 박수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자꾸만 상황에 따라서 논리를 바꾸고 더 나아가서 유불리를 따지고 가져간다는 거는 그거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고 혁신한다고 해서 혁신 비대위원까지 만든 정당이 이런 그 혁신적 사항에 대해서 자꾸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코 저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차치하고 오로지 사립 유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이냐? 네네. 자,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으로 낸 안을 보면은 국가회계 시스템을 도입해서 단일 회계로 처리하자 이 안을 받고 한국당 쪽에서 얘기하는 지원금을 이제 보조금으로 바꾸자 이렇게 바꾸지 말자. 지금 약간 절충안을 내놨는데 이 안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네. 예. 그러니까 지원금을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뭐 물론 벌칙 조항을 둔다 하더라도 기존에 그러면 사법 처리가 왜 안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 기존에 지원금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건 횡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사법 처리를 못 했던 거잖아요. 법원에만 가면 비리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다 족정 무죄 판결이 난단 말이에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국가에서 그냥 주는 돈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보조금으로 바꾸는 네. 이 부분인데 이게 빠지면 안 된다. 국민이 세금으로 지원한 돈을 그거를 사립유치원 원장 주머니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는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를 어느 국민이 이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사립유치원을 일정하게 달래기 위한 용도든 사립유치원 측 입장을 어느 정도 옹호해 주기 위해서 즉 예를 들어서 건물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땅에 대한 땅을 구입했을 때 자신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예. 시설 사용료를 요구하는 한유총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받고 있는 엄연한 교육기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사립유치원을 마치 치해법권처럼 그냥 법의 지역에 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들어가고 나니까 사립유치원한테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갔고 원생들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사립유치원이 그동안에 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립유치원도 일부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겠지만 누리과정이 들어가고 나고 원생들도 많이 늘어나서 통제가 안 되는 공간 안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가 확 늘어난 것도 또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지금 그냥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마치 그냥 학원처럼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준공영기관처럼 준공영 교육기관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미. 예. 그럼 거기에 걸맞는 규제책과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 위상, 성격을 규정해야지 사립유치원은 아니 내가 설립한 거니까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후퇴를 이렇게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지금 사립유치원이 폐원할까 불안한 건 아까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대로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정부가 오늘 뭐 대책도 내놨는데 국공립 1080학급 증설하겠다 이 정도 뭐 대책이 나왔거든요. 네네. 이런 대책들이 좀 나오면 되게 좀 효과가 이제 있을까요? 단계적으로 예. 이제 접근을 하는 거겠죠. 네. 하루 아침에 이게 딱 해결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공공립 유치원을 확대시키고 두 번째는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에서 사립 유치원에 버금가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져야 된다. 예. 제가 직접 물어봤었어요. 예. 그랬더니 사립 유치원하고 이제 국공립 유치원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했더니 이런 그 프로그램 속에서의 조금 차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질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 끌어올릴 수 있어야지만이 이게 나름대로 효과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들고요. 지금은 뭐냐면 지금 사립 유치원이 자영업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자기가 받은 지원금에 대한 부분 나머지는 모두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사립 유치원에서 정직하게 정말 많은 그 유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유치원들도 많잖아요. 네. 나는 그쪽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하자라고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립 유치원이 지금 가져가고 있었던 불신을 일거에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일부 일탈적인 부분 속의 걸 가지고 전체를 바라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은 투명성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투명성의 핵심 목적은 뭐냐면 교육 목적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아니, 교육 목적으로 해서 쓰라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고 자꾸만 이걸 사유재산권에 대한 네. 침해라고 끌고 간다고 한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와 예.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저는 뭔가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자꾸만 다른 조건을 가지고 원칙을 무너뜨리면은 그거는 오히려 더 개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한국당 입장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오늘 뭐 합의가 안 되면 사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힘든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추미애 관심이 쏠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지금 답방을 하냐 마냐 날짜가 언제냐 가지고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여러 가지 보도들을 종합해 볼 때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연내 답방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기내에서 연내 답방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는 뭔가 교감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1월이나 2월 초 뭐 이런 식의 날짜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뭔가 남북 관계가 먼저 진전되면 이전에 보였던 패턴처럼 그러니까 남북 간의 정상들이 만나서 뭔가 논의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이런 공식이 이번에도 적용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지금 청와대 얘기를 들어보면 연내 답방이 또 안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구구한 이제 억측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연내 답방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격적으로 답방을 하거나 지금 뭐 추측하고 나오는 것처럼 당일치기 답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실무적 답방처럼 뭐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잠깐 만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그동안에 여러 차례 서울 방문,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의 어떤 서울 방문 문제, 김정일 위원장도 마찬가지였지만 예. 서울 답방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됐잖아요. 근데 북한 최고 지도자가 서울을 처음으로 내려오는데 그냥 실무적으로 잠깐 하루 왔다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건 또 뭐 격에도 안 맞는 문제일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내려와서 만약에 이틀이나 3일 정도 있는 일정을 잡는다 그러면 연말에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할 때는 그렇게 연내 답방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는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답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보도들 보면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김영준 교수님 한 어떻게 일주일 보세요? 정도면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다라는 그 굉장히 고무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답방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도 뭐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던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결국은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비핵화가 돼야지만이 제재에 대한 부분들은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걸 또 명확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거슬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딱 제재 완화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거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서울에 답방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뭐를 제공할 수 있죠? 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서 있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 차례의 이러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에 대한 부분들, 체제에 대한 부분들 또는 우리 전쟁이 없는 한반도 이 다 이제 가시화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 내려와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굉장히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에 완전히 그냥 그 교착 상태에 빠져가지고 불투명하다 그러면은 내려와서 이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울 답방을 하겠다라는 거는 맞는데 지금은 벌써 다 1월 달, 2월 달에 다 하는 거로 공포가 돼 있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잖아요. 비행기가 갈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북미 정상회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이 서울 방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쾌하지가 않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답방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오더라도 뭐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의미가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다양한 목소리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엇을 얻어내고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을 국민 앞에 밝히셔야 됩니다. 그거 밝히지 않고 무조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라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정부는 조급성을 버리고 한반도 평화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해야 모든 것이 풀려가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치고는 최고의 선물을 하는 거죠. 이 지구상의 재앙인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의 길로 성큼 다가나가잖아요. 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경제제재 완화가 확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소수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답방을 반대하고 말이죠. 예. 참, 이 지구상을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아야죠. 네, 우리가 함께 살아야죠. 이 얘기까지 들어보셨는데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지금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계속 이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당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상회담의 어떤 성격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하고 공개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비핵화가 무조건 돼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핵화를 위해서 가는데 비핵화가 돼야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그럼 언제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비핵화라고 하는 건 일종의 과정인 것인데 과정에 관한 부분에서 한 발 한 발씩 진전해서 나가는 부분들을 평가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은 평가 안 하고 비핵화 궁극적으로 돼야지 우리가 된다고 얘기하는 비핵화가 것은 어느 한순간에 딱 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언어적이거나 어떤 정치적 레토릭에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에 만났을 때 판문점 선언하고 평양 선언하고 이번에 이제 서울 선언이 만약에 내려오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판문점 선언이 나왔을 때는 비핵화에 있어서 비핵화의 의지를 밝히고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 선언에 담겼다고 하면 두 번째 평양 선언은 그거에다 플러스 남북한이 함께 할 수 있는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세 번째 서울 선언에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 비핵화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의 어떤 행동 조치를 북쪽에서 어디까지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플러스 된다 그러면 남북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경제 문제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담을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물리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북미 관계가 촉진되는 현상들을 계속 우리가 봐왔고 실제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당위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답방하면 할수록 좋다. 그리고 답방했을 때 전 세계가 당연히 주목할 것이고 북측이 서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서울에 내려와서 보여주는 발언 하나하나가 북측이 일종의 전 세계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도 될 수 있고 비핵화의 의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촉진되고 빨리 오면 올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것 자체가 비핵화의 메시지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가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김 위원장이 답방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이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꼭 서울을 답방해야 한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력도 보고 우리 이 사와 우가 우리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체제 이것을 보고 가야
김정은으로서도 남과 북의 체제상 차이점도 인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백두 칭송의 목소리나 백두 청산의 목소리가 다 같이 흘러나오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혼성사부 합창단의 목소리와 모습을 김정은이가 그대로 보고 가게 하는 것이 저는 김정은의 서울답방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직접 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배워야 한다는 건데요. 또 한 가지 태전공사가 강조한 것은 남북 경협 방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에 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력을 체감케 해야 한다는 건데요. 대한민국에 온 것, 손톱깎기가 인연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태리에서 백승주 의원님을 만나서 비가 엄청 내리는 저녁에 호텔 로비에 앉아서 창가에서 위스키를 마시면서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를 놓고 밤새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는데 백승주 의원님이 저한테 뭘 하나 좀 기념품을 하나 주겠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거 돈이 많아 보이는데 날라와 뭉치 좀 하나 주고 화가 앉아 기다렸는데 제가 그렇게 바라고 하던 달러 돈봉투는 안 주고 조그마한 손톱깎이를 딱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거 거기에 이렇게 좋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제가 북한에 돌아가서 그 손톱깎이를 쓰고 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때야 제가 느꼈습니다. 나한테 왜 그때 달러 봉투를 주지 않고 손톱깎이를 줬느냐. 그래서 그 손톱깎이가 인연이 돼서 제가 대한민국까지 왔고 네. 네, 태전공사 이렇게나 좋아서 손톱깎이를 10년 동안 쓰고 망명할 때도 꼭 챙겨서 들고 왔다는데요. 그러면서 남북 경협도 이 손톱깎이처럼 자그마한 물건이라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쓰게 하고 쓸 때마다 대한민국 국력을 느끼게 하는 손톱깎이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태용호 전 공사. 얘기를 들어보면 백승주 의원이 건넨 손톱깎이 성능이 좋아서 결국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이런 상황인 건데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대한민국 있는 그대로 국력을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뭐 짧은 기간 내에 전체를 볼 수는 없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 두 가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동포들 만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내 오든 내년도 그게 뭐가 중요하냐. 비핵화라고 하는 이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한다면은 그 극적인 비핵화에 대한 이러한 전략과 방안을 대한민국에 와서는 얘기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단판을 짓고 그걸 통해서 제재 완화를 끌어낼 때는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본인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또 끌어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무지가 이루어진 다음에 서울 답방이 온다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비핵화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를 위한 초기 단계가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완성 단계를 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서의 우리 서울 답방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 물론 와서 비핵화를 이루어진다는 건 좋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마 고차원적 방정식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김정은 위원장은 핵심적인 거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의談판을 통해서 비핵화 관련된 아직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서 서울을 답방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맥락 속에서 대통령도 이게 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어떻게 하면 정말 이걸 끌어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맞춰주고 우리는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어떤 반응이 없는데 뭐 서울 답방에 대해서 여론조사에서 답방이 어떠냐, 효과가 어떠냐, 또 오냐 안 오냐 이렇게 설왕설래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좀 이 문제에 관련돼서 좀 접근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그 여론조사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좀 찔립니다. 어쨌든 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게 되면은 뭐 찬성, 환영, 반대 이런 목소리를 적나라하게 들을 텐데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내려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데 만약에 오게 된다면 어떤 이벤트들을 할 수 있을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올해 안에 이루어진다면 남북 정상이 아주 중요한 이벤트를 하나 펼친다면 그
그 철도 도련결의 축공식에서 두 정상이 코팅을 한. 그것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김정은 위원장 관심이 높은 4차 산업혁명하고 그 첨단 산업 관련된 분야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 방북했던 삼성전자 그 기흥공장이라든지 또는 그 판교의 그 테크노밸리 등도 유력한 후보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이 그 능라도 그 5.1 경기장에서 한 10만여 명이 넘는 북한 그 대중 앞에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그 장소는 역시 국회가 될 가능성이. 자, 만약에 국회 연설을 하게 된다 이러면 뭐 맞아주시겠습니까? 아이 그러면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전된 프로그램을 내놓고 남산 타워가 예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워크힐 호텔의 스위트룸이 몇 개 전에 예약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또 그다음에 뭐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대비해서 청와대 상춘제를 어떻게 한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리저리 들리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무슨 여행사도 아니고 기획사도 아니고 이벤트 회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본말이 전도된단 말이에요. 네, 뭐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봤는데, 뭐 상춘제 같은 경우는 공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근데 만약에 오게 되면 어떤 이벤트가 가장 지금 상황에서 유력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한라산 갈지 안 갈지가 일단 최대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건 뭐 일종의 이제 상징적인 어떤 장면으로서 기록이 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고, 실질적인 문제는 앞서 이제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저는 경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연 문제, 예. 물론 이제 서울에 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북쪽에서 그동안에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가 믿어주지 않는다. 특히 미국이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비핵화를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들 것만 다 내놓고 난 다음에 미국 쪽이 어떤 대가를 줄지를 그냥 멍하니 기다려줄 수는 없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과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을 계속 교환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북쪽의 그동안의 입장이었으니까요. 이번에 내려와서 전 세계를 향해 우리는 경연 문제나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하고 개혁 개방을 할 그 태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한테 좋지만 취해주면 우리가 핵을 던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일단 제일 큰 어떤 그 이번 서울 답방의 의미일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경제협력과 관련되어 있는 상징적인 어떤 장소를 간다거나 상징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조치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게 뭐 삼성 기흥공장이 되든 어디든 간에 또 특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요즘 중국 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보다 더 빨리 간다, 더 4차 산업혁명에 빨리 간다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 산업하고의 충돌 문제 때문에 퀀텀 점프를 못하지만 북쪽 입장에서는 사실은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존 사회 인프라를 우리처럼 한 단계 한 단계씩 쌓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한 방에 확 뛰어 올라가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경제적 일정은 그런 면에서는 잡힐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아까 김영준 교수님께서 차분해져야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뭐 여론조사한 결과가 있으니까 잠깐 보실까요? 답방에 일단 환영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노력 말고도 대한민국에서 전쟁 가능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올해 1월만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타격을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아주 굉장히 팽배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지금 완전히 국민들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사라졌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되니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환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전쟁 없는 대한민국 한반도를 완전히 정착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는 저는 뭐 적극적으로 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 비핵화 등등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해서 15만 명이 모인 평양 주민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굉장히 극적인 부분이고 이건 놀라운 인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와서 거에 버금가는 놀라운 것이 뭘까요? 국회 연설 아닐까요? 저는 국회 연설보다 더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뭐가 있을까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뭐라냐면 우리의 불행한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를 끌어내자 그랬잖아요. 네. 6.25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였던 거지만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요. 국립현충원을 방문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진짜 평화로 가자. 이렇게 해서 아주 통 크게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보여주고 과거와 관련된 거 다 이제 끊자. 그야말로 파격 행보가 이건 되는 파격 건데요. 파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한다면 그 정도 메가톤급을 생각하고 올 거라고 봐요. 그 정도로 그래도 생각하고 결단을 하려면 결단을 하고 온다. 그 정도는 왔을 가지고 때는 올 것이다. 아니, 정말 국민들 생각할 때 이렇게 통 크구나라고 하는 예. 거를 보여줄 가능. 그래서 저는 늦춘다고 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동안의 그 북한의 스타일을 보면은 항상 본인들이 생각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혀를 찌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경협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예. 제재가 지금 막혔는데 무슨 경협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심발릭 머니플레이션, 상징 조작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진짜 우리 하나다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속에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만약에 결단을 하면 오겠다고 결단을 하면 이 정도 국립현충원까지도 아마 고려할 수도 있다. 대담한 이런 나름대로의 뭔가 파격적인 예. 행보를 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파격 행보에 대해서는 뭐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보는데요. 예. 근데 현충원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요청을 하는 거죠. 예. YTN 본다고 하니까 네. 우리 열심히 보시고 네. 우리 여기도 YTN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검토해 걸로. 보고 국립현충원까지 가라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남북 간의 관계는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문제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이번 주 조금 올라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이 조금 민주당도 약간 그 회복을 했고요. 한국당이 많이 올랐다가 조금 주춤하는 이런 모양새를 볼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있던 여론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뭐 한국 사회의 이제 이념 지형이라는 게 늘 그랬던 것처럼 보수 40, 진보 30, 중도 30 뭐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 지형이 조금 바뀌었다고는 말하지만 예. 큰 틀 안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대까지 치솟았다는 얘기는 예. 중도층에 그만큼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기존 보수층에서 떨어져 나간 일부층도 지지를 해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지지율이 빠지면서 계속 빠졌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의 바닥 정도는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한 40%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디든 간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그 앞으로 개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예. 것들에 지지를 보내는 층이 한 40 정도는 있다고 가정하면 그 정도에서 다시 네.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나 아니면은 반동작용 같은 것들이 일부 예. 작용을 해서 50% 초반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지금 한국당 지지율은 이 조사에서는 조금 빠졌지만 요즘 좀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결의안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김무성 의원 발로 나왔었는데요. 한국당 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받는 것은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도 저는 그렇게 뭐 썩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두 국가 원수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지금 구속 재판 하에서 그 재판이 굉장히 그 재판 절차도 지금 굉장히 좀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무성 대표가 그런 일들을 추진한다면 뭐 원내대표나 다음에 있는 당대표 선거에 나름대로 그 입지를 좀 넓히기 위해서 그분들이 정치적인 제스처를 하는 거 아닌가. 탈당했다가 또 다시 돌아온 분들이 자 우리가 탄핵에 관해서 솔직하게 자기 고해성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권이나 뭐 이런 데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고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수 우익이 하나가 되고 이 나라를 그 지금 우리 정권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계시고 그 우려에 대해서 그 우려가 상당히 깊으시다라는 것들을 전해 듣고는 있습니다. 복당파 김영우 의원하고 친박계로 불리는 홍문종 의원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김영우 의원은 지금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이런 상황이고요.
자, 친박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뭔가 보폭을 넓히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략적 어떻게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특히 이제 예. 비박 복당파 중에서 이제 김학용 의원이 이제 지금 출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하나의 행보 아니냐라고 평가가 있는 반면에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친박 비박의 이 싸움은 끝이 없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탄핵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한쪽은 탄핵을 찬성했고 하나는 탄핵을 반대했는데 그 탄핵 이런 행보가 그러면 탄핵 찬성에 대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거냐라면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탄핵은 결국은 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걸 통해서 서로 비박과 친박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불구속 재판에 대한 부분들은 실은 이러한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 통합 차원에서 만약에 민주당 차원에서 나온다면 의미는 있는 거죠. 예. 그 통합 차원에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어려운 거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가져가자라고 하는 포용적인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부분 속에서는 예. 왜 뜬금없이 이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이제 이 얘기가 나온 시점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정치적 논법으로 얘기한 거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동의하고요. 결국 뭐 자유한국당 안에서 지금 뭐 권력 지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원내대표 선거도 걸려 있고 앞으로 전당대회도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박 복당파의 어떤 입지를 넓히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구속 촉구 석방을 하라는 게 예. 아니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사면해 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는. 예, 결과적으로는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 말씀 하나만 딱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있었던 게 지금 딱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논법으로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건 물론 할 수 있지만 네. 국민이 요구하는 것까지 없었던 일처럼 마치 아닌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국민한테 절대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가서요.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제 이 경기도 고양시 백성역 인근에서 일어난 온수관 파열 사고 시민 1명이 숨졌는데 좀 안타까운 사연도 좀 전해졌죠. 경찰은 사고 이틀 만에 난방공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뉴스앤이슈 3부에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